옛날 조선 후기 전라도 어느 장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 장터 한복판에는 사람들이 빼곡히 모여 있었습니다. 관아 아전들이 한 처녀를 붙잡아 끌고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처녀는 도망친 노비라는 누명을 쓰고 곧 다른 고을로 팔려갈 처지였지요. 그때 느티나무 아래에서 허허 웃기만 하던 미친 노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저 늙은이가 또 헛소리를 하려나 하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이 장터 한복판에 서는 순간 구부정하던 허리가 펴지고 흐리멍덩하던 눈빛이 칼날처럼 서늘해졌습니다. 노인이 품에서 번쩍이는 것을 꺼내 들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장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이들은 손에 쥔 돌을 떨어뜨렸고 처녀를 끌고 온 관아 아전의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왜 암행어사는 미친 노인 행세를 하며 장터를 떠돌았을까요? 그리고 저 처녀는 누구이며 어찌하여 노비라는 누명을 쓰게 되었을까요? 오늘도 초롱불야화의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슴 따뜻해지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전라도 어느 고을에 장이 크게 서는 장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 마을에 길이 모이는 곳이라 장날만 되면 새벽부터 사람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농부는 나락을 이고 왔고 장돌뱅이는 비단과 녹그릇을 펼쳐 놓았으며 주막에서는 국밥 냄새가 올라와 허기진 사람들의 속을 흔들었지요. 그 무렵 전라도 여러 고을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멀쩡한 양반집이 하루아침에 망하고 힘없는 백성들이 갑자기 노비로 끌려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문서 한 장이면 사람의 신분이 바뀌고 대대로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일이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관아가 엮인 일이라 누구도 함부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 장터에서 짐을 나르며 사는 젊은 사내가 하나 있었으니 사람들은 그를 돌쇠라 불렀습니다. 돌쇠는 25살에 어깨가 떡 벌어지고 팔힘이 대단해 쌀자루 2포대쯤은 어렵지 않게 들었습니다. 허나 힘이 세다고 사람 대접을 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필요할 때마다 돌쇠야, 이것 좀 들어라 하고 쉽게 불렀고 품삯을 떼어 먹으면서도 핀잔을 주는 일이 적지 않았지요. 그런 돌쇠의 눈에 자꾸 밟히는 처녀가 하나 있었습니다. 장터 구석 느티나무 아래에서 하루를 보내는 그 처녀는 겉으로 보기에는 떠돌이 같았으나 예사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옷은 낡았지만 앉은 품이 흐트러지지 않았고 말수가 적어도 얼굴에는 점잖은 기품이 남아 있었습니다. 장터 노인들은 은근히 수군거리곤 했습니다. 저 아가씨는 양반집 교수처럼 보이는데 어쩌다가 절이 되었을꼬. 어느 날 돌쇠는 국밥집에서 밥을 먹다가 그 처녀가 빈속으로 국밥 냄새만 맡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괜히 마음이 쓰여 제 그릇을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국물이라도 좀 드시오. 처녀는 잠시 놀란 듯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이내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혜를 입습니다. 돌쇠는 괜히 머쓱해져 시선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별것 아닙니다. 그냥 나누어 먹는 것이 좋을 듯해서요. 그 짧은 한마디가 묘하게도 돌쇠의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며칠 뒤 돌쇠에게 뜻밖의 일이 닥쳤습니다. 그날 장터는 유난히 더 붐볐습니다. 돌쇠는 장작단을 한 아름 메고 한 상인의 가게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장작을 내려놓기가 무섭게 그 상인이
얼굴을 찌푸리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놈, 장작무게를 속였구나. 장터 사람들 눈이 한꺼번에 쏠렸습니다. 돌쇠는 놀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분명 20단을 묶어왔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상인은 저울을 가리키며 비웃었습니다. 보아라, 17단밖에 안 된다. 짐꾼이 장난을 부리면 어찌 되는지 모르느냐. 방금 전까지 돌쇠에게 일을 맡기던 사람들조차 뒤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짐꾼이 빼돌렸나. 요즘은 짐꾼도 못 믿겠네.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쇠는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분명 20단이 맞는데 장터에서는 저울이 틀렸다고 말해봐야. 사람들은 오히려 돌쇠를 더 의심할 판이었습니다. 상인은 점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값을 물어내지 않으면 관아에 끌고 가겠다. 내 놈 같은 것 하나쯤 잡아넣는 건 어렵지도 않아. 돌쇠는 순간 등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돌쇠의 아버지도 예전에 관아아전에게 억울하게 매를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입은 상처가 골마 결국 세상을 떠났지요. 그 일 이후로 돌쇠는 관아라는 말만 들어도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람들이 서 있던 틈 사이로 조용히 한 사람이 걸어 나왔습니다. 바로 그 느티나무 아래 앉아 있던 처녀였습니다. 처녀는 잠시 저울을 바라보더니 차분히 말했습니다. 잠시만요. 상인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거지가 무슨 참견이냐. 내가 뭘 안다고 끼어들어. 그러나 처녀는 개의치 않고 저울추를 손에 들어 찬찬히 살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처녀는 한참 동안 추를 돌려보더니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저울추는 속이 비어 있습니다. 무게를 속이도록 손을 본 것입니다.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뭐라, 저 계집이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옆에서 장사하던 노인 하나가 추를 다시 들어보더니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정말이구먼. 속이 비었네. 이건 누가 일부러 손을 본 거야. 그제야 사람들 시선이 상인에게로 돌아섰습니다. 방금 전까지 돌쇠를 의심하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짐꾼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네. 상인이 저울을 속였구먼. 상인은 얼굴이 벌개져 아무 말도 못한 채 값을 내주고 슬그머니 물러났습니다. 일이 끝난 뒤 돌쇠는 처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찌 그런 걸 아셨습니까? 처녀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장터에서는 힘보다 눈이 더 중요하다고요. 눈을 속이면 결국 사람도 속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돌쇠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돌쇠는 쑥스럽게 웃지도 못하고 그저 아버지 말씀이 옳으셨네요. 낮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처녀는 가만히 돌쇠를 바라보다가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국밥 내어주신 일도 그렇고 언젠가 갚을 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돌쇠는 얼른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오늘은 오히려 내가 도움을 받았지요. 그때 느티나무 아래에서 허허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터를 떠돌아 다니는 미친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돌쇠와 처녀를 번갈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허허, 젊은 짐꾼 눈이 이제야 사람을 보기 시작하는구먼. 한 사람은 힘이 있고 한 사람은 눈이 있네. 둘이 엮이면 세상이 시끄러워지겠어. 사람들은 저 늙은이 헛소리 하는 것 좀 보소.
하며 웃어 넘겼습니다. 허나 돌쇠는 그 노인의 눈빛이 결코 미친 사람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돌쇠는 일을 하다가도 자꾸 그 처녀를 신경 쓰게 되었습니다. 장터 한가운데서 장작단을 옮기다가도 느티나무 쪽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고, 쌀자루를 내려놓고 숨을 돌릴 때도 자기도 모르게 그 자리를 살피곤 했습니다. 돌쇠 자신도 그 이유를 분명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처녀가 장터에 있으면 마음이 덜 허전했고, 그날 저울 앞에서 차분히 서 있던 모습이 자꾸 떠오를 뿐이었습니다. 장터라는 곳이 원래 수많은 사람이 스쳐가는 곳이라 어제 본 얼굴이 오늘 없다고 해서 이상할 것도 없었습니다. 허나 돌쇠는 그 처녀가 그 자리에 보여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 처녀도 늘 같은 자리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여전히 말수는 적었고 남들 앞에 나서는 일도 없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을 건네받아도 조용히 눈으로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저울 사건이 있은 뒤로는 장터 사람들 태도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그저 떠도는 처녀쯤으로 여기던 이들이 이제는 가끔 이런 말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가씨 눈썰미가 예사롭지 않더라. 보아하니 배운 집딸인 건 맞는 것 같아. 그러나 세상이라는 것이 누군가를 조금 좋게 보기 시작했다 해서 그 사람 팔자가 갑자기 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는 사람일수록 잠깐 사람들 눈에 띄는 순간 더 큰 화를 입는 일도 있는 법입니다. 그 무렵 장터에서는 최만길이라는 이름이 은근히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최만길은 고을 관아의 이방으로 겉으로는 수령을 보좌하는 자리였으나 실상은 달랐습니다. 고을의 문서와 세금을 다루는 권한을 쥐고 있었기에 힘없는 백성들 앞에서는 수령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그 이름만 들어도 고개를 숙였고 최이방 눈밖에 나면 끝장이다라는 말이 돌 정도였습니다. 처녀에게 일이 생긴 것은 저울 사건이 있고 며칠 지나지 않은 장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장터는 아침부터 소란스러웠고 돌쇠는 쌀자루를 나르느라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장터 입구 쪽에서 갑자기 거친 고함이 터졌습니다. 비켜라, 관아에서 나왔다. 고을 사람들은 그 고함 소리에 본능적으로 길부터 비켰습니다. 괜히 잘못 엮였다가 화를 입는 일이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틈이 갈라지듯 벌어지자 그 사이로 아전 둘과 군졸 하나가 어떤 처녀를 붙잡고 끌고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돌쇠는 처음에는 무심코 고개만 돌렸다가 이내 온몸이 굳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처녀였습니다. 머리카락이 흩어진 채 팔이 붙들려 끌려오는 처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발을 버티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노비가 아닙니다. 놓아주세요. 그러나 앞장선 아전은 냉소를 띤 얼굴로 종이 한 장을 번쩍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도망친 노비다. 문서가 있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냐. 돌쇠는 그 아전 뒤로 한 사내가 팔짱을 끼고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최만길이었습니다. 최만길은 직접 나서지 않고 뒤에서 지켜보며 입꼬리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방금 전까지 웅성거리던 장터가 순식간에 잠잠해졌습니다. 조선에서 문서란 그를 모르는 백성들 앞에서는 칼보다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눈치만 볼 뿐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노비 문서가 있으면 어쩔 수 없지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처녀는 끌려가면서도
끝내 입을 다물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참판댁 딸 연화입니다. 우리 집은 망했지만 저는 노비가 아닙니다. 그 말에는 처절할 정도로 간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전은 귀찮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노비들이 잡히면 다 그리 말한다. 시끄럽게 굴면 네 죄만 더 커져.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돌쇠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울 사건 때 자신을 구해준 사람을 저리 눈앞에서 끌고 가는 모습을 가만히 볼 수는 없었습니다. 돌쇠는 짐을 내팽개치듯 내려놓고 사람들 앞으로 걸어나가 연화 앞을 막아섰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시오. 아전 하나가 눈을 가늘게 뜨고 돌쇠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짐꾼 주제에 무슨 상관이냐. 돌쇠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이 처녀는 장터에서 오래 보았습니다. 노비가 아닙니다. 그러자 아전은 비웃듯 종이를 흔들며 대꾸했습니다. 내가 그를 아느냐? 관아 인장을 아느냐? 노비 문서가 있는데도 노비가 아니라는 것이냐? 그 말은 돌쇠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그를 모르는 돌쇠는 거짓 같아도 문서를 들이밀면 늘 할 말을 잃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물러설 수가 없었습니다. 돌쇠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이 처녀가 도망친 노비였다면 왜 진작 잡히지 않았겠소? 반년이나 장터에서 굶으며 떠돌았는데 이제와 갑자기 노비라니 그게 이상한 일 아니오. 아전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금세 표정을 바로잡고 손짓했습니다. 이놈이 관아 일을 방해하는구나. 치워라. 군졸이 달려들어 돌쇠의 가슴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돌쇠는 중심을 잃고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탄식 같은 소리가 흘렀습니다. 누군가는 아이고 괜히 나섰다 하고 혀를 찼으며 다른 이는 겁먹은 얼굴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 장터에서 관아를 상대로 나선다는 것은 결국 손해보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싸움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돌쇠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람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담겨 있었습니다. 돌쇠는 입술을 깨물며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군졸이 다시 어깨를 눌러버렸고 결국 그는 연화가 사람들 사이로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느티나무 아래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허허, 거짓종이가 또 사람을 잡아먹는구나. 늘 돌을 맞고도 허허 웃기만 하던 그 미친 노인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장난삼아 던진 돌멩이가 발치에 굴러다녔습니다. 미친 노인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노비 문서를 만들어 사람을 잡아가는구만. 돌쇠는 그 말을 듣고 노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노인도 돌쇠를 보며 말했습니다. 분하면 눈을 떠야지 젊은이. 주먹부터 내밀지 말고 먼저 봐야 할 것을 보아라. 돌쇠는 아무 도움이 못 됐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연화가 끌려간 뒤 장터에는 수많은 말들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보아하니 노비가 맞았던 모양이구먼 하고 쉽게 말했습니다. 어떤 이는 양반집 규수라더니 결국 다 거짓이었네 하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장터 사람들 가운데에는 저울 사건을 직접 본 이들이 있었기에 그 말을 쉽게 믿지 못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국밥집 주모나 방앗간 노인 같은 이들은 연화의 말씨와 태도를 오래 봐왔으므로 그 처녀가
하루아침에 도망 노비로 둔갑한 것이 영 마음에 걸렸습니다. 돌쇠는 그 말들을 들을수록 속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일을 하다가도 관아 쪽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연화가 지금 어떤 꼴을 당하고 있을지 생각하면 손에 쥔 짐도 자꾸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자기가 해준 것이라곤 국밥 조금 건네고 장터에서 한 번 앞을 막아선 것뿐인데도 돌쇠는 이번 일은 그냥 물러설 수가 없었습니다. 저울 앞에서 차분히 서 있던 연화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고 끌려가면서 돌아보던 눈빛은 밤이 되어서도 자꾸만 생각났습니다. 그날 저녁 돌쇠는 느티나무 아래에 앉아 빈 사발을 들고 있던 미친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노인은 평소처럼 허공을 보며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가까이 서자 슬쩍 눈을 들어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이 그리 답답하냐? 돌쇠는 더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아는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까 그 말씀도 그렇고 거짓종이라 하셨지요. 대체 무엇을 보신 겁니까? 노인은 한동안 대답하지 않고 사발 바닥만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내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문서는 거짓일 수 있다. 사람 손으로 만든 것은 아무리 정교해도 어딘가 흠이 남게 마련이지. 특히 남의 이름과 인생을 훔치려 만든 문서는 더 그렇다. 돌쇠는 그 말이 완전히 이해되지는 않았습니다. 허나 노인의 목소리에서는 더 이상 장난기나 허수음 같은 것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장터 아이들에게 돌을 맞고도 허허 웃던 미친 늙은이가 아니라 오래 무언가를 지켜본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막 안에서 취기 오른 관아인 하나가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계집은 5일 안에 서쪽 고을로 넘긴다더라. 노비 시장으로 보내면 끝이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돌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5일.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았던 것입니다. 노인은 옆에서 그 소리를 듣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 서둘러야지. 돌쇠는 노인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연화를 만날 수는 없겠습니까? 노인은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국밥집 주모가 관아 부엌에 죽을 넣으러 드나드니 말 한마디 정도는 전할 수 있겠지. 무엇을 묻고 싶으냐? 돌쇠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노비 문서에서 이상한 점이 있었는지 그것만이라도요. 그날 밤 돌쇠는 국밥집 주모에게 사정사정하여 연화에게 짧은 말을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주모는 한숨을 쉬며 큰일에 엮이면 좋을 것 없는데 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연화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저녁 관아에서 돌아온 주모는 돌쇠를 장터 구석으로 불렀습니다.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아가씨가 그러더라. 노비 문서에 적힌 아버지 이름이 틀렸다고. 그 말을 들은 돌쇠의 가슴이 세게 뛰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 사람을 노비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 종이 속 이름부터 거짓이었던 것입니다. 노인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아주 옅게 웃었습니다. 보아라. 사람을 팔아먹으려 해도 태어난 집안 이름까지는 함부로 지어낼 수 없는 법이다. 그러나 이름 하나만으로는 아직 부족했습니다. 관아는 노비가 거짓말한다 하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인과 돌쇠는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장터를 미친 늙은이처럼 어슬렁거렸습니다. 일부러 최만길 눈앞을 지나가며 거짓 문서 하고 중얼거리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저 늙은이
또 헛소리한다며 웃어 넘겼습니다. 최만길 역시 그를 귀찮은 미치광이쯤으로 여기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인이 바라던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밤이 깊었을 때 돌쇠는 짐을 나르고 돌아오다 장터 뒤쪽 골목에서 수상한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최만길의 하인 하나가 종이 꾸러미를 들고 필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필방은 붓과 먹과 종이를 파는 집이었고 간혹 문서 심부름도 맡아 하는 곳이었습니다. 하인은 종이 꾸러미를 내밀고 은전 주머니를 받아갔습니다. 그 안쪽에서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만길이었습니다. 돌쇠는 느티나무 아래로 달려가 노인에게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노인은 눈빛 하나 바꾸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이제 여우 꼬리가 보이는구나. 오늘 밤 그 꼬리를 끝까지 따라가 보자. 그리하여 그날부터 돌쇠와 미친 노인은 본격적으로 최만길의 죄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돌쇠와 노인은 필방 뒤편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창호지 틈으로 새어 나오는 등불 아래 최만길과 필방 주인이 마주 앉아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술 냄새와 먹 냄새가 한데 뒤섞여 흘러나왔습니다. 최만길은 술이 잔뜩 취해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입을 다물었을 말까지 거침없이 내뱉고 있었습니다. 병든 대감놈도 그리 무너졌지. 빈 문서 한 장 들이밀었더니 기침만 하다가 눈을 감더군. 돌쇠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최만길과 그 하수들이 벌인 짓이었습니다. 필방 주인은 붓을 들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허나 그 아가씨는 집안 내력을 제법 아는 눈치였습니다. 이름을 잘못 적으면 괜한 말이 나올까 두렵습니다. 최만길은 술기운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코웃음을 치며 대꾸했습니다. 글 모르는 것들이 무엇을 안다고. 문서와 인장만 있으면 끝이다. 이름 하나쯤 비슷하게 적어도 누가 따지겠느냐. 돌쇠는 뛰쳐들어가 최만길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이를 악물었습니다. 옆에 있던 노인이 팔을 잡아 겨우 참았습니다. 지금은 뛰쳐나갈 때가 아니라 끝까지 지켜보고 죄를 엮어야 할 때였기 때문입니다. 필방 주인은 다시 문서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붓끝이 움직일 때마다 마지막 획이 한쪽으로 길게 흘러내리는 버릇이 보였습니다. 노인은 돌쇠의 귀에 대고 아주 낮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았느냐? 그를 몰라도 손버릇은 보인다. 같은 사람이 여러 장을 쓰면 같은 곳에서 글자가 미끄러지게 마련이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필방 안에서 더 많은 말을 들었습니다. 최만길은 이미 오래전부터 병든 이대감에게 거짓 빈문서를 들이밀어 논밭과 집을 빼앗았습니다. 연화가 혼자 살아남자 마지막 남은 핏줄마저 노비문서로 없애버리려 했던 것이지요. 더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터에 힘없는 사람들을 골라 비슷한 수법으로 양민 신분을 빼앗아 노비 시장에 넘겨온 일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노인은 장터에서 믿을 만한 이들을 하나둘 더 모았습니다. 국밥집 주모 방앗간 노인, 예전에 조카가 비슷한 누명을 쓸 뻔했던 노파, 그리고 최만길 밑에서 오랫동안 문서 심부름을 하던 하급 서리 하나가 그들이었습니다. 그 하급 서리는 오랫동안 최만길 밑에서 부당한 일을 지켜보며 속으로 원망을 품어왔습니다. 늘 자기 죄를 아래거세게 뒤집어 씌우려는 최만길에게 깊은 앙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겁에 질려 고개를 저었습니다. 관아 이를 폭로했다가는 제 목숨도 끝장납니다.
그러자 노인은 미친 사람의 껍데기를 벗은 듯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도 공범이 되고 싶으냐? 살고 싶거든. 이제라도 진실 쪽으로 서라. 그 말에 하급서리는 떨리는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짜 관아공문 몇 장을 몰래 가져와 보여주었습니다. 돌쇠는 글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종이 자체가 다르다는 것은 바로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진짜 관아 문서는 두껍고 질기며 손끝에 닿는 결이 단정했습니다. 허나 최만길이 쓰게 한 문서는 장터에서 파는 값싼 종이처럼 결이 성글고 쉽게 들뜨는 느낌이었습니다. 노인은 문서를 햇빛에 비추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진짜 문서는 종이 안쪽까지 먹이 자연스럽게 배어든다. 그러나 가짜는 겉만 진하고 안쪽은 죽어 있다. 하급서리도 떨리는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관아 인장은 눌리는 힘이 일정합니다. 그런데 최만길이 만든 것들은 급히 흉내내느라 번짐이 어색합니다. 거기에 더해 연화가 전한 아버지 이름의 오류, 그리고 필방 주인의 붓글씨 버릇까지 한 줄로 맞추어졌습니다. 노인은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람들 앞에서 끌어내기만 하면 된다. 죄는 숨어 있을 때보다 드러나는 순간 제일 약한 법이지. 드디어 장터 한복판에서 마침내 마지막 판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연화가 다른 고을로 넘겨지기 하루 전날 아침이었습니다. 장터에는 이른 시간부터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소문은 이미 고을 구석구석 퍼져 있었습니다. 관아에서 노비를 넘긴다느니, 문서가 수상하다느니 하는 말이 주막을 지나 방앗간을 돌고 다시 장터 어귀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최만길은 소문이 퍼지자 일을 빨리 끝내려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문서를 흔들고 연화를 끌고 가면 모두가 겁을 먹고 입을 다물 것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연화는 관아 군졸 둘에게 붙들린 채 장터로 나왔습니다. 얼굴은 수척해졌으나 눈빛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최만길은 일부러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도망친 노비를 법대로 처분하니 오늘 이후 헛된 소문을 퍼뜨리는 자는 관아의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장터 사람들은 수군거리면서도 아무도 쉽게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돌쇠가 사람들 틈을 뚫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돌쇠는 흙바닥에 밀려나던 그날과 달랐습니다. 얼굴에는 두려움과 분노가 서려 있었지만 눈빛은 오히려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최만길은 돌쇠를 보자 비웃듯 말했습니다. 또 내 놈이냐? 이번에는 무얼 핑계로 막아설 셈이냐? 그러자 돌쇠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 문서는 거짓입니다. 장터가 술렁였습니다. 최만길은 코웃음을 치며 되물었습니다. 내가 그를 아느냐? 문서를 볼 줄이나 아느냐? 돌쇠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말했습니다. 글은 모르나 눈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나 혼자 본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국밥집 주모, 방앗간 노인, 노파, 하급서리가 차례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놀라는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최만길은 얼굴이 굳었고 군졸에게 손짓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느티나무 아래 비스듬히 기대어 있던 미친 노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장터 한복판에 서는 순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구부정하던 허리가 서서히 펴지고 흐리멍텅하던 눈이 칼날처럼 서늘해졌습니다. 목소리는 낮지만 장터 소음을 단번에 누를 만큼 또렷해졌습니다. 그는 최만길 앞에 서서
문서를 힐끗 바라본 뒤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사람 이름도 틀리고 종이도 틀리고 인장도 틀렸는데 저걸 아직 문서라 우기고 있구나. 최만길은 버럭 화를 냈습니다. 미친 늙은이를 끌어내라. 장터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급 서리는 진짜 관아 공문과 가짜 문서를 꺼내들었습니다. 노인은 두 장을 햇빛에 비추어 사람들 앞에 보였습니다. 이것이 진짜 관아 종이요. 이것이 거짓 종이다. 진짜는 결이 곱고 질기며 인장이 종이 안으로 자연히 스며든다. 그러나 이 거짓 문서는 장터 값싼 종이를 썼고 인장은 겉에만 둔하게 번져 있다. 그 피 흉내 낸 것이다. 사람들은 글은 몰라도 종이의 질과 인장 번짐의 차이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소리가 터졌습니다. 정말 다르네. 이건 장터 종이 아니냐. 연화가 말했습니다. 저 문서를 쓴 손과 지난달 장터 벽보에 붙은 공지문의 마지막 글씨가 같습니다. 회기 끝에서 한쪽으로 길게 흐르는 버릇이 똑같습니다. 이 한마디에 필방 주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최만길은 더는 발뺌할 틈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으로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이런 소동을 벌이는 것이야말로 관아를 욕보이는 일이다. 저 계집과 짐꾼과 저 미친 늙은이를 당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노인이 천천히 품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장터 한복판 수많은 사람들 눈앞에서 반짝이는 마패를 꺼내 들었습니다. 순간 장터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장터 상인들은 숨을 삼켰습니다. 최만길은 얼굴이 종이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노인은 장터 전체를 울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그 한마디에 사람들 다리가 풀리는 듯 했습니다. 늘 돌을 맞고도 허허 웃기만 하던 미친 늙은이가 실은 조정에서 내려온 암행어사였던 것입니다. 암행어사는 최만길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최만길, 너는 병든 이대감을 거짓 빈문서로 속여 집안을 무너뜨리고 논밭과 집을 차지했으며 마지막 외동딸 연화마저 거짓 노비문서로 팔아넘기려 했다. 또한 같은 수법으로 힘없는 양민들을 골라 신분을 빼앗고 노비시장에 넘겨왔다. 내 죄는 문서 위조 하나가 아니다. 사람의 이름을 훔치고 집안을 삼키고 삶을 팔아먹은 죄다. 그 말과 함께 숨어있던 호위들이 나타나 최만길과 필방 주인, 그들과 한패인 자들을 한꺼번에 붙잡았습니다. 최만길은 무릎을 꿇고 벌벌 떨며 말했습니다. 소인이 잠깐 욕심이 지나쳤습니다.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암행어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욕심으로 쌀을 훔치는 자도 죄인이요. 욕심으로 사람의 이름과 집안까지 훔치는 자는 더 큰 죄인이다. 이어 암행어사는 장터 사람들 앞에서 죄목을 하나하나 말했습니다. 빈문서 위조죄, 재산 편취죄, 노비문서 위조죄, 양민을 노비로 만들려 한 죄, 병든 대감을 기망하여 죽음으로 몰아간 죄, 관아 권세를 빌려 백성을 협박한 죄가 그것이었습니다. 죄목이 하나씩 불릴 때마다 장터 사람들 사이에서는 억눌렸던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놈 때문에 우리 조카가 사라졌지. 문서만 들이밀면 사람들이 다 겁먹는 걸 알고 저리 굴었구먼. 거짓 문서로 사람을 팔아먹다니. 암행어사는 마지막으로 명했습니다. 최만길에게 곤장백대를 치고 유배를 보내라. 필방 주인과 그 일당도 엄히 다스리고 그동안 거짓 문서로 억울한 누명을 쓴 자들은 모두 다시 조사하라. 그 자리에서 연화의 누명은 벗겨졌습니다.
며칠 뒤 최만길 집을 수색한 결과 더 큰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숨겨둔 빚장부와 토지문서 꾸러미, 이참판댁 재산을 빼앗은 기록, 그리고 백성들에게 씌운 거짓 노비 문서들이 한꺼번에 발견된 것입니다. 암행어사는 수령에게 명령해 이참판댁 재산을 다시 조사하게 했습니다. 이대감 집안의 논밭과 집은 최만길이 거짓 문서로 빼앗은 것이니 본래 주인인 연화 아가씨에게 돌려준다. 그 말을 들은 장터 사람들은 술렁였습니다. 억울한 한이 풀렸네. 하늘이 아주 무너지진 않았구먼. 며칠 뒤 연화는 돌쇠와 함께 오래 닫혀있던 대감집 대문 앞에 섰습니다. 잡초가 허리까지 자라 있었습니다. 기와 몇 장은 깨져 있었고 사랑채 문은 비바람에 색이 다 발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집은 분명 연화가 태어나 자라고 부모의 손길이 남아있던 집이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쓸어보았습니다. 오래 닫혀있던 문이 삐걱이며 열리자 마당에 흙냄새가 먼저 밀려 나왔습니다. 그 순간 연화는 더 버티지 못하고 문지방 앞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가 돌아왔습니다. 돌쇠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쓰러진 항아리를 바로 세우고 비뚤어진 문짝을 받쳐 세웠습니다. 연화가 눈물을 닦고 돌쇠를 바라보자 돌쇠는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습니다. 저울 때문에 도둑으로 몰린 나를 아가씨가 구했고 나는 그 빚을 조금 갚았을 뿐이오. 그러자 연화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이 집 대문을 다시 열게 한 사람은 당신입니다. 암행어사는 떠나기 전 돌쇠를 불러 말했습니다. 자네는 힘이 센 사내다. 허나 이번 일을 해낸 것은 힘이 아니라 남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마음이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거기서 시작된다. 그리고 연화를 향해서도 말했습니다. 아가씨는 집안이 무너져도 이름을 잊지 않았고 부모를 잃어도 진실을 놓지 않았다. 그러니 이 집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암행어사가 말을 타고 멀어지자 장터 아이들은 더 이상 돌을 던지지 못하고 조용히 그 뒷모습만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오래도록 이 이야기를 입에 올렸습니다. 장터에서 돌을 맞던 미친 노인이 사실은 암행어사였고 그 어사가 전라도 여러 고을에서 벌어지는 문서 사기를 조사하러 내려왔다가 국밥 한 그릇을 나눈 짐꾼 돌쇠와 몰락한 교수 연화를 만나 마침내 한 집안을 삼킨 악을 뿌리째 뽑았다. 그리고 그 뒤로 돌쇠는 장터에서 짐을 나르는 대신 허물어진 대감집 담장을 고치고 마당의 잡초를 뽑으며 나를 보내게 되었다 합니다. 장터 사람들은 슬그머니 웃으며 수군거렸지요. 저 짐꾼, 이제 저 집사위 되는 거 아니냐. 국밥 한 그릇이 인연이 되어 대감집 문턱을 넘었구먼. 연화도 돌쇠도 그 말에 아무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가을날 대감집 대문 앞에 꽃이 피는 것을 본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 집에 다시 사람 사는 소리가 나는구나. 그리하여 힘센 사내와 눈 밝은 처녀는 한 지붕 아래서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